아,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왜 웃으세요? 예, 눈부셔서요? 예. 아, 요즘엔 진짜 봄 날씨네요. 그렇죠? 예,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딱 계절입니다. 예, 예.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학생이던 시절에 이제 생각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그 공부하기 싫었던 거 있죠. 마음에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심한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예, 그게 그래요. 항상 머리는 해야 된다. 근데 몸은 딴짓하고 있어. 그게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극복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붙는 방법도 물론 압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건지 잘 알아요. 떨어지는 방법. 예.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는 이 종합 평가 같은 종합 평가, 실력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떠한 생활 태도, 그 다음에 각종 유혹에 얼마나 견뎠는가, 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건강도 한번 테스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개사가 되기 위한 종합 과정이 이 공인 중개사 같아요. 일단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가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는요, 오줌을 한 서너 시간 정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2시에 손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큰 고객이. 안 와. 예. 그러면 2시 반, 3시 반 화장실 못 가고 혼자 있으니까 사무실에. 예. 참다가 잠시 10분 동안 갔다 오고 나면은 고세 와. 그래서 문 닫혀 놓았다고. 예. 뭐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을성이 길러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 붙어야 되는데 시험 사실 못 붙어도 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할 뿐이야.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는 좀 잠적해 있어야 되거든. 단속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근데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공법. 우리 한번 산을 한번 넣어보면 자 274페이지부터 예, 예. 넘어야 될 큰 산 공법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274페이지부터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시 한번 기억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예. 예. 왜 재생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그 이제 도시개발법이요.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첫 번째로 공부했던 게 총칙 파트였어요. 총칙 파트는 별다른 얘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먼저 나왔던 것이 목적이 있었죠.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가요. 용어 정의가 딱 두 개가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뜻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이죠.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 우리 두 번째 파트로 공부했던 것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먼저 우리가 지정권자를 공부했거든요.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었고요. 시도지사는 4명만을 얘기한다. 절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정 요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 지정 요청은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지정 규모가 있어요. 이 지정 규모가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 규모,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외로 나눠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되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조건 2개,
초등학교 용지 확보,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적인 지정 규모를 따르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외 첫 번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돼 있을 때는요,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예외 두 번째는요, 규모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아무 규모나 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여기 지정 규모에 대한 얘기죠. 네 번째, 우리 지정 절차가 있었거든요. 요 지정 절차는요, 기초조사 할 수 있다였어요. 공람은 필수적인 절차, 공청회는 원칙은 할 수 있다 임의적이지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때 100만 이상일 때 협의를 거치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요, 지정 효과가 있어요. 지정 효과. 자, 지정 효과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첫 번째,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요 두 가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취락지구나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도시적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효과는요.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 지형도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네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된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요.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지정권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곳은 시가지 조성이 가능한 건물이 없는 5군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5개와 더하기 개발계획을 공람하는 경우가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왜요? 공모,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요, 개발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있었어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이런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상업이나 위락이나 교육 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7번째가 지정 해제가 있었어요. 이 지정 해제는요, 소급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첫 번째는 목적 달성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가 있죠. 목적 달성했을 때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목적 사업 달성 불능일 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는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하는 5가지 경우에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한 경우는 다시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데 이 지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년 대신에 5년, 3년 대신에 5년으로 연장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목적 사업 달성 불능으로 해제가 될 때는 용도 지역이 환원이 되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 세 번째 파트로 공부했던 것이요. 시행자하고 실시 계획이에요. 시행자와 실시 계획 파트다. 이 시행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시행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시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그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취소되거나 부도 파산 났을 때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랬죠. 지정 제한할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3명은 제외,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고요. 제한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하는데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가 있고요.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가장 큰 면적에 걸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정을 제한했을 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1개월 내 통보해 주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요.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 시행자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오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었죠. 자, 도시개발조합은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었어요.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성격은 법인이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이 다 조합원이 되고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조합에서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나 사무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직, 금지. 그 다음에 결격 사유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 계획을 공부했는데요.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을 하고 실시 계획에는 인가 고시가 있었을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이 바로 요 4번째 이제 파트야. 4번째 파트에서요. 사업 시행 파트에 우리는요. 사업 시행 방식이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사업 시행 방식에 구분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의 장점,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하다. 단점은요.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환지 방식의 장점,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유리하고 단점은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죠.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요 2번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습할 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 뭐 했니?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딱 한 7분 정도 걸려요. 7분 정도. 7분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해 주는 거 이렇게. 예. 난 집에서는 기억을 못 해. 하고 나서 이렇게 입에다 마이크를 대면 요 입이 알아서 움직여.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는 이유가요. 우리 법학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기억이 오래 남기는 방법은요. 내가 공부한 게 어느 목차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요.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동안 뭐 책을 막 읽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공부했지 하면서 앞으로 막 넘겨 책. 왜? 목차를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요. 이제 정리할 때 보면은요. 예. 어떤 물건을 몇 번째 어느 칸에 넣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시험을 볼 때는요. 이게 이 지식이 머릿속에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빨리 꺼내 쓰기 위해서는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물건을 빨리 꺼내 쓰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도요. 근데 법학은 목차를 잘 잡고 그 목차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절대 까먹질 않아요. 예. 여러분 대기에서 보면은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방도 그냥 그릇도 접시하고 크기별로 딱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와가지고 다른 가족이 어떤 그릇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몇 번째 칸 어디에 있던 거 알잖아요. 자기가 정리했으니까. 근데 공부는 그렇게 못해. 뒤죽박죽이야. 뭐 하나 찾으려면 다 드러내야 돼. 드러내는데 한 2, 3분 걸려. 1분 만에 하나 풀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학은요. 항상 목차를 딱 잡아놓고요. 부동산이나 결혼을 제외한 나머지 법학은요. 목차예요. 다 잡아놓고 요 목차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만 기억이 나면은요. 그리고 항상 그 목차를 먼저 보고 목차에 해당되는 것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복습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민법 총칙에 보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예? 민법 총칙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령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맨 앞에 나오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능력이 나오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대리도 나오고, 아니 의사 표시, 대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대리가 의사 표시 다음에 나올까? 예? 대리가 왜 의사 표시 다음에 나올까?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에 나온다고요. 예. 순서가. 예.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 나올 때요. 차고가 항상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예.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고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비증 의사 표시 다음에 나오잖아요. 비증 의사 표시는 혼자 하는 거고 통정은 서로 통정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항상 먼저 나오게 돼 있다고요. 법 조문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목차를 잡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도 항상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목차 잡을 때 대리도 민법 공부할 때 기본이 대리도 자 우리 무권 대리와 유권 대리 나누잖아. 유권 대리, 무권 대리. 그러면 무권 대리에서 들어가는 조문들 몇 개가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표현 대리가 또 있잖아요. 또 표현 대리 쓸 때는 125조, 126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건을 다 생각하면 이게 차례대로 잘 정리가 쫙 돼야 돼요. 그러면 공부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것을 꺼내다 써야 되는가. 이 정리가 되는 순간 문제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여기서 꺼내봤더니 없어. 꺼내 보니까 문제를 풀 지식이 없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걸 꺼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접시를 꺼낸 게 아니라 엉뚱한 소뚜껑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빨리 깨달아야지만 적은 시간 공부하고도 효과가 높아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겠어요? 목차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차를요. 목차. 이 목차를 기억하고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을 기억하면은요. 아무 데서나 이걸 다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세법도요. 국세하고 지방세 있으면은요. 국세, 지방 종류별로 딱 목차를 잡아놓고 이 목차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공부가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정리돼 있지 않은 목차가 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요. 뒤죽박죽이 돼요. 예.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다 뒤져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그 법조문 나열 순서가 진짜 정교해요.
법조문이. 그게 나열된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시면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물권법도 점유권, 소유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점유권, 그다음 본권인 소유권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한 물권이 나오죠. 그다음에 준용 규정도 쭉 나오잖아요. 항상 그 체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차를 일부러 제가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차에 들어갈 것만 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이 목차에다가 이제 살을 하나씩 붙여보는 거야. 지정까지 써보고 이게 바로 요약 노트가 돼버리는 거지. 예. 조금 더 길게 쓰면 기본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우리 공부할 것이 수용권 취득에 대한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용권 취득. 예. 자, 수용권 취득에 대한 것인데요. 수용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을 합니다. 시행자가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을 하는데 이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권을 취득해요. 근데 우리 불안한 시행자가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수용권 주는 게 아니라 요건을 갖췄을 때만 수용권을 줘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동의가 아니야.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3분의 2 이상을 자기가 소유하니까 아직 소유하지 못한 토지 면적이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실제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건설회사가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다. 능력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것이 말이죠. 매입이었어요. 매입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소유로 바꾼 거예요. 매입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때는요. 매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도 있을 수가 있고 증여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무주물 선점 등등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수많은 소유하게 되는 원인을 갖다가 다 배제하고 법에서는 무심코 쓴 게 매입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저는 매입은 안 했는데요. 땅은 많이 확보해서 그러는 어떻게 교환하거나 증여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한 면적이 죽어도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을 개정했어요. 소유로. 소유하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물건의 취득 원인은 묻지 않아요. 소유만 하면 돼. 총수 2분 이상의 동의. 그런데 조합한테는 이런 민간 시행자라도 조합은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조합은 토지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죠.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 요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이제 수용 방식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이요. 요 공시법의 특례가 있어요. 공시법의 특례는요. 자, 우리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공시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왜 공시법이 수용이 일반법이 되는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수용이거든요. 그러면 통일적인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수용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 그래서 수용 일반법이 공시법이 되는데 이 공시법은요. 자, 어떠한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만 나오면 먼저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개별 법률에서 우리 법은 공시법 규정을 다 적용받되 단 이 조문만큼은 우리 법을 먼저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요. 이것이 바로 공시법 적용의 특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용 요건, 수용의 요건이 있는데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할 수가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아니라 세부 목록 고시예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할 때 요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해요. 공익사업.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수용할 때는요. 공익사업을 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시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민들의 토지, 건물, 재산권을 수용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가서 표를 끊어와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표가 뭐냐 그러면 네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사업인정이라 그래요. 수용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국토부 장관한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가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뭐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요때 수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원칙은 뭐예요?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권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원칙이 엄청나게 강한 원칙이에요. 공익사업 아니면 수용권 안 주겠다는. 공익사업의 종류는 공시법에 쫙 나열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일 때만 수용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자, 건설회사가 테마파크 만드는 것은 요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죠. 그치 이건 공익사업은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그때 수용권은 필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 나온 것이 세부 목록 고시. 내가 수용할 그 목록을 작성해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주영. 이름 어떻게 돼? 문정욱 씨. 예. 이름 좋네요. 우리 문정욱 씨 몇 번지 소유 토지 수용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세부 목록을 쓰는 거야. 예? 몇 번지 무슨 토지하고 옆에다가 문정욱 소유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쭉 해. 이게 뭐냐면 세부 목록 고시야. 쉽게 말해서 내가 수용하고 싶은 것을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만 하면은 수용권 준다는 거야.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봐서 수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수용하고 싶은 지번하고 그 다음에 종류하고 이름만 써서 고시하면은 수용권 쓰는 거. 노트에 쓴 게 다 현실이 돼. 데스노트야. 데스노트. 현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지문이잖아. 예?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 뜻은 내가 수용하고 싶은 거 목록을 쭉 작성해서 이것을 벽에다 갖다 붙였어. 고시했어. 그러면 너는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익사업이 인정받은 것으로 봐서 수용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야? 세부 목록 고시를 했을 때야. 예.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이 말 뜻은 전공자만 알아. 나 같은 전공자만. 그러면 전공자만 열받는 거야. 아니 공익사업도 아닌데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가 목록만 써서 고시하면 소용권을 준다는데 나는 분개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만 흥분한다니까. 공부한 사람만 흥분해요. 그래서 이게 세부 목록 고시에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 설명하면은요.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 효과가 30분 지속이 안 돼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이해됐을 때 빨리 막 써놔야 돼. 옆에다가. 이해했던 그 원인이 되는 거 있죠. 써놔야 돼. 내가 어떻게 이해했다는 걸. 지금 쓰세요. 빨리. 이해했던 그 이유가 있을 거야. A가 B고 B가 C고 그 C가 D가 됐다 해서 이해한 게 있거든. 써놔야 돼. 예. 안 그러면은 힘들어요. 예. 제가 예전에 제일 힘들었던 민법 공부할 때 표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표현들이. 대리가 난 너무 힘들었어. 대리의 삼명관계 한 달 내내 내가 좋아하는 시설에서 살았어. 도서관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로마 법대전 찾았어. 로마 법대전. 게르만 법도 찾았습니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해가지고 겨우
내가 종이 한 장 놓고 그림을 그렸어요. 대리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20년 지속이 되더라고요. 20년이. 예. 지금 20년 지속이 돼.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 4월 달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4월 달에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격을 막 받아. 야, 벌써 내가 추울 때부터 공부 시작한 것 같은데 봄이 됐는데 왜 내 머릿속에는 봄이 안 오지? 이런 건. 예. 근데 절대 4월 달도 말이죠. 공부 엄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충청남도 모 지역에서 제가 강의를 처음 했을 때입니다. 예, 그때 강 XX씨라는 분이셨어요. 선생님 강 씨예요. 실명 쓰면 안 돼. 동영상 찍고 있기 때문에. 이분입니다. 이분이 13회 제가 강의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요. 13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이신데 이분 직업이 다방 마담이었거든요. 다방 마담이었는데 5월 달에 학원 처음 오셨어요. 거의 합격하셨어요. 예. 학력은 당시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시고요. 45세셨어요. 당시 45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지금 기억 남는 게 너무 강렬한 게 요 앞에 두 번째 자리 요 자리에 딱 왔는데 입술이 빨간 거예요. 뭐 잡아먹은 것 같아. 이렇게 빨갛고 눈은 파랗게 한 거예요. 맞은 것 같아. 아주 강렬한 그 원색 화장 있잖아요. 그거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좀 강렬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처음 그 딱 오신 거죠. 딱 5월 달에. 근데 쉬는 시간 어떤 아저씨 오시더니 저 앞에 앉아 있는 그 아줌마가 어디 있는 그 다방 마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자기 단골이래.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13회만 해도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지방에요. 서울의 선생님들이 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6명 선생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만 서울에서 내려가고 나머지는 다 동네 그 전시험 합격생들이 가르쳤어요. 예, 합격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법을 가르치는데 거기 민법 선생님이 그 전에 시험 고득점 합격자였어요. 87점 뭔가 많이 고득점 합격자가 이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이 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고 예, 충청도까지. 예. 근데 한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시더니 교수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민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법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법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나왔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수업 끝나고 나면은요 오로지 그날 배운 걸 한 번 다 쓰고 간 거예요. 다 외우고 무조건 알든 모르든 민법 주문 다 쓴 거예요. 노트를 들고 왔어요. 저 감동받았어요. 다 쓴 거예요. 예. 성경책 100개 쓰시 다 100개 쓴 거예요. 이분이요. 다 외운 거예요. 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죽어도 대리의 삼명관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인이 상대방 한 게 어떻게 본인한테 효력이 생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 다방하신다는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다방을 어떻게 하고 오셨냐 그랬더니 미스 김이라고 있대. 제 가장 믿는 직원 미스 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스 김한테 나올 때 뭐라고 나왔더니 다방 좀 잘 보라고 하고 나왔대요. 그게 바로 대리권 수요 표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대리인이 상대방한 효과가 왜 본인에 생기냐는 거야. 그래서 미스 김이 그 수금을 하면은 돈 받으면은 누구 거냐? 제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본인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 거야. 근데 왜 그 말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방 일만 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써놨다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찾아오시더니 이제는 대리 삼명 관계 확실히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 맞히기 시작했대. 근데 이제 문제는 표현 대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 대리 진짜 어려운데 이 누님께서 아시겠어요? 125조의 표현 대리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된 표현들이. 그래서 그 가끔 다방에 오셔가지고 이쁜 그 내지가 있으면은요, 사람들 물어본대요. 이 다방 아가씨 맞냐고. 근데 옆집 다방 아가씨였거든요. 그 일단 맞다 그런데.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돈을 갖다가 외상값 갚는다는 거 동네 아저씨들이. 그러면 이게 바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그랬어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실제로. 예. 그러면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는 뭐냐는 거예요.
가서 외상가 10,000원 받아 20,000원 받아온 거야. 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예. 예. 그러면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뭐냐 그랬더니 전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잘리냐 그랬더니 품행이 단정하면 잘린대. 다방에는 품이 단 잘린다는 거야. 그래서 품행이 단정해서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아직 해고된 사실을 모르는 동네 아저씨들이 그 아가씨한테 외상급을 갚아요. 이게 바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가슴에 닿는 거야, 막. 군이.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무권대리를 물어보는 거, 더운 거. 교수님, 무권대리 추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들면. 그래서, 혹시나 그 다방 아가씨가 아닌데 그 다방 아가씨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커피를 팔고 있는 아가씨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얼굴을 확인한대. 예, 그러면 이쁘다 싶으면은 이 우리의 다방 아가씨가 맞아요 그러거든. 이 뭐야? 추인. 보니까 아니야. 추인 거절이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소구표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야. 모든 게 다 다방으로 해결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다방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채무 불행이 뭐냐? 불안정이 뭐냐? 그래서 커피를 시켰는데 예? 커피를 안 갖다 주면은 채무 불이행이 되고 프림을 안 넣으면 불안전 이행이 되고 배달을 갔는데 주문한 사람이 없어. 수령지체야. 채권지체. 그랬더니 모든 게 다 다방으로 해결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통상 손해와 그다음 특별 손해가 뭐냐는 거야. 커피 마시다 입이 디면 뭐야? 확대 손해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예. 그다음에 커피 잔하고 이거 접시 뭐야? 주물하고 종물. 예. 타설미 다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지. 아,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은 다 다방이 있구나. 그래서 민법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독일의 이제 법학자가 복잡성의 감축이라고 그랬어요. 복잡성의 감축. 복잡한 전 세계의 모든 일을 짧은 문장으로 만드는 게 법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모든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민법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게 군법이거든. 근데 우리는 민법이 약해. 기초 흔들려. 지진 나. 예,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부 목록 고시 이걸 보면서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딱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갖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모 아주머니도 자기가 이해된 순간에 막 써더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다 해가지고 미스 김 대리인 막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자기 이해하게 된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법의 특례는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재결 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재결 신청 기간이죠. 자, 여기 재결 신청 기간은요. 공시법은 1년 내라고 합니다. 이 재결은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이고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 보상금 산정은요.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와 수용당하는 자가 협의로 그 보상금을 정합니다. 협의로.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협의가 아니에요. 집에 통지서가 날라와요.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1억 받게 돼요. 무슨 소리야? 내 땅은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 협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요. 수용당하는 자는 아무 짓도 못해.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만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우리 협의가 안 됐으니까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은 1년 내에 해야 돼. 1년 내에.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사람은 재결 신청 못해요.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1년 내에 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제시받고 2억 달라 그랬을 때 그때 2억에 대해서 이제 받기 위해서는 누가 재결 신청하는가? 수용하는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1억 주기로 했고 저 사람 2억 달라 그럽니다. 적절한 보상금을 정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재결은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내기 때문에요. 사업 시행자는 다음 날 갈까요? 1년 되는 마지막 날 갈까요?
마지막 날 가는 거예요. 1년 되는 마지막 날 가서 재결 신청을 하면 재결은 14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1년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액수가 결정이 돼. 그 금액은 1억부터 2억 사이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1년 14일 후에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최악의 경우 그대로 1억을 받을 수가 있어.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1년 14일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예. 한번 모험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협의를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1년 내를 적용하지 않고요. 사업 시행 기간 냅니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 그래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면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라는 것은 우리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 만약 10년 걸리는 사업이었대요. 그러면 10년 되는 마지막 날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되잖아요. 재결은 10년 플러스 14일 후에 재결이 이루어졌어. 재결이 이루어져야지만 보상금 확정되니까 받을 수가 아니야. 10년 14일 후에 받게 됐는데 받고 보니까 1억 그대로네. 에이고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이의 신청했다가 10년 14일 후에 그대로 똑같이 1억을 받게 돼. 그래서 요 조문은 뭐냐 그러면 이 조문이 무서워서 거의 다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10년 14일 후 5년 걸리는 사업이다. 5년 14일 후.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1년 돼 있거든. 그에 따르지 않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주는 대로 안 받으면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너는 재결 끝나고 난 다음에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건 7년 걸리는 사람은 7년 14일 후에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조문 때문에 결국은 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조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붕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붕괴를 안 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가로 1번 나왔죠? 예. 이미 다 설명을 드리고 실판 써놨고 오른쪽에 가로 2번 공시법의 특례. 사업인정의 특례. 공시법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세부 목록 고시가 나왔죠. 이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세부 목록만 고시하면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익사업 인정받고 고시한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자, 공시법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면 그 규정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1년 내라고 써 있다고요. 그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요 사업 인정의 특례하고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는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수용하는 시행자한테 유리해요? 시행자한테 유리한 거야. 그렇죠? 시행 유리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이 이제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 예. 아, 이거 갑자기 손에 감각이 떨어지네. 이거 감각이. 벌써 손이 노화가 오나 이거. 예. 운동이 부족해서 그러면 운동이. 예. 지난주에 그 암벽 등반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글쎄 그 도봉산 거기에요. 눈이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도봉산에. 지난주 일요일 날 폭설 내렸습니다. 도봉산에요. 지난 일요일 날. 예. 그래서 한방눈이 내렸어. 한방눈이. 그래가지고 운동을 못했더니 이 몸이 안 따라주네 이거. 벌써 이게 노화가 오나. 예. 자, 토지 상환 채권인데요. 토지 상환 채권은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데 제목을 토지 상환 채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용 방식에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 환지 방식 아니야?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데 원래 수용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토지 대금을 지금 현찰로 받을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아파트 한 채로 받을래 물어봐요.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수용보상금 1억을 현찰로 받을 것인가? 몇 년 후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로 지은 아파트로 한 채를 받을 것인가? 1억짜리 한 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자산의 현재 가치 막 계산 막 하는 겁니다.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인기가 큰 사업이다 싶어 가지고 이 사람이 과감하게 이제 저는 현찰 안 받을래요.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받을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나중에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한 증권이 필요해. 이게 바로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딱 주면 종이를 줍니다. 이 종이를 받고 나서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이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파트로 바꿔줄게 하는 게 바로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우리 분당 신도시 만들 때도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했어요. 그래서 분당 주민들 중에 일부는요. 자신의 수용보상금 일부를 그 일부를 갖다가요. 뭘로 받았냐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부 받고 일부는 토지상환 채권 받은 바로 아파트로 받았죠. 예, 그래서 엄청 올랐죠 그때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분당에 신도시 만들 때 평당 5천 원 하던 땅이 평균 보상비가 26만 원이었어요. 5천 원 땅이 평 26만 원. 그래서 그 농사 짓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 조상 덕분에.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요. 거기 분당 신도시 그쪽에서 수용 보상금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그 술집을 했어요. 생맥주집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곳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했는데 거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보상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대요. 이분들이 이제 다 농사 그만두고 낮에는 해 질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거야. 낮부터 술 마시면 안 되니까 해가 지고 나면 다 몰려든대고 술집으로 몰려가지고 다 벤츠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운전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차는 벤츠인데 경운기 모는 자세로 이렇게 오는 거 차를. 이게 다 보상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보상 받으신 분.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그 장사를 했어요. 그다 이제 그게 술집 망했어요. 망했어. 예. 망하고 나서 할 게 없어서 다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붙어 지금 변호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변호사 이제 시험 붙기 전에 자기 와이프가 이제 저기 뭐더라 돈가스 가게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계속 돈가스 배달했어요. 배달하다가 이제 그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 합격했는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다 개업을 한 거야. 분명히 돈가스 배달했던 그 아저씨인데 변호사라고 돼 있거든. 시좀 뚝 뛰는 거야. 산 잘못 봤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분당 신도시에서도 수용 보상 일부를 토지 상환 채권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이게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언제 발행하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직권 발행이 금지란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3번. 예. 3번. 예. 3번이야, 3번. 예. 다른 건 못 맞히면서 그런 건 잘 찾아요. 예. 예. 절대 좋은 소리 안 해주잖아, 제가.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직권 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발행하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제목은 토지 상환 채권이지만 토지나 또는 건물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입니다. 건축물로 상환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이것은 상환할 때 발행 규모가 있어요. 발행 규모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발행 규모가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만 평의 토지를 조성했는데 토지 상환 채권으로 50만 평을 발행하면요.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땅 주인 절반이 다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발행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우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요. 우리 불안한 시행자가 있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어요. 민간 시행자는 발행해 놓고 나서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지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보증이 필요해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대신 물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 보증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고요. 요거는 김영증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써 있어요. 김영증권. 그럼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토지 상환 채권을 주셨다. 아파트한테 주신 건가? 아니죠. 이름이 써 있는 사람만 아파트로 바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실 때는 무기명 증권을 주셔야 돼. 극장표라든가 이런 거. 무기명 증권 주셔야 됩니다. 기명증권이다. 그 다음에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시행자라 그러면 금방 탄로나니까 발행자라고 법에 써놨어요. 왜? 발행자가 바로 시행자잖아. 그렇죠?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바로 발행자인데 발행자라고 써놔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법에는 발행자가 이율을 정한다. 발행자는 채무자야. 채무자 글쎄 이자를 정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8번째요. 요거는 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질권의 목적이 된다.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양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권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양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안 갚으면요. 그 질권자가요. 토지 상환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얘기죠. 설명 다 했다. 내가 봐도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어요. 277페이지 3번에 이주 대칙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시행자는 공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주어 시행자의 밑줄 치시고 지정권자 X.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이주 대책은 누가 수립 시행합니까? 시행자.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수금부터 보겠습니다.